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가장 참기 힘든 배신을 당했던 60대 여성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왔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도 이런 충격적인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얼마나 길고 힘든 시간을 겪어왔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이야기를 하려면 돼지 농장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20대 중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처음 만날 때부터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믿고 결혼을 하게 됐죠. 농장 일을 하는 건 정말 쉬운 게 하나 없더라고요. 특히나 쉬는 날 없이 늘 똑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야만 했죠. 명절에도 새벽에 일어나 돈사를 먼저 둘러보고 아파도 사료는 제때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돼지들은 날씨에 따라 움직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겨울엔 입김이 새하얗게 올라오고 여름엔 일찍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그 와중에도 매일같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돈사부터 상태를 확인하고 밤새 다치거나 아픈 놈은 없는지 부만이 임박한 애미돼지는 없는지 늘 살펴봤었어요. 사료를 챙겨주고 나선 돈사 청소도 해야 하는데 분뇨 청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냄새 말할 것도 없고 작업 자체가 참 고되거든요. 처음 농장 일을 시작했을 땐 집에 들어와 아무리 씻어도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것마저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 저희에게도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 전염병이 한창 돌던 때였어요. 그때가 얼마나 무서운 시간이었냐면 아는 농가에서 수백 마리가 살처분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땐 정말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잘 넘어가지도 않더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전보다 더 소독하고 열심히 관리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저희 농장 있는 지역 쪽으로는 전염병이 피해갔고 천만 다행으로 큰 피해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살아왔어요. 저희에겐 자식이 둘이 있는데 결혼하고서 1년 후 아들을 낳고 2년 터울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편과 많이 닮아 말수가 적고 침착한 성격이었어요. 딸은 좀 알가닥에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성격들이 커가면서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사춘기 시절 딸은 꽤나 예민했어요. 늘 학교에 갈 때마다 제게 물었던 게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서 돼지 냄새 나? 어? 하나도 안 나. 너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아무 냄새도 안 나니까 얼른 학교 가. 아니야. 친구들이 막 나한테서 돼지 분뇨 냄새 난다고 그런단 말이야. 작은 지방학교라 다들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름아름 알고 있었는데 짓궂은 친구들이 많이 놀리는 듯 했습니다. 딸은 그런 놀리는 말을 들으면 크게 속상해하고 슬퍼하더라고요. 반면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듬직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들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쉬는 날이면 돈사에 나 저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사료를 주는 것도 도와주고 돈사 청소도 같이 해주며 그렇게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줬죠. 그래도 딸도 크면서 철도 들고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알아주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두 아이는 훌쩍 커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딸은 공부를 제법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엔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저희와 가까운 지역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집을 떠나고 나니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도 부를 이름도 없고 밥을 차려도 두 그릇이 전부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농장일이 있으니 그 허전함을 달래가며 지냈습니다. 딸은 멀리 살다 보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봤었는데 그래도 혼자서도 사람들을 두루 만나며 어울려 다니고 연애도 하고 활발하게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딸과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다른 곳엔 가지도 않고 매번 집에 와선 농장 일을 거들고 보안이 연애도 잘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엄마 아빠 도와주러 오는 게 기특하다 싶었는데 나이가 하나둘씩 먹어가도 달라지질 않으니 슬슬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성재야, 너 요새 만나는 사람 없니? 주말마다 이렇게 집에 와서 일하면 데이트는 언제 하려고? 데이트요? 엄마, 전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때 되면 사람 만나고 그러겠죠.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운 청춘을 왜 그냥 낭비해.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야지. 그래야 결혼도 할 거 아니야. 엄마 친구 아들이 요새 선 본다던데 너도 아니면 엄마가 선자리 좀 알아봐 줄까? 선이요? 아유, 엄마, 전 그런 거 별로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유, 야 이놈아. 엄마 아빠 닮아서 속 좋은 기뻐도 표현을 잘 못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렇지. 그러다 너 노총각 되는 거야. 그런 제 말에 아들은 그저 피식 웃기만 했고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후에도 연애는 잘 안 하는 것 같았고 하더라도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좀처럼 진지하게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먼저 하게 된 건 역시나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딸은 20대 후반 직장 동료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먼 타지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 번듯하게 가정을 꾸리는 딸을 보며 전 참 뿌듯하고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들 걱정이 됐습니다. 딸은 결혼하고서 사위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데 아들도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30대 초반까지도 아들에겐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다. 아들이 35이 되던 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더라고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가려고요. 그래. 아니 근데 매번 오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그게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라 좀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뭐?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설마 여자친구니? 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냥 이번엔 가볍게 인사하러 가는 거니까 제발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셨죠? 어머나, 알았다, 알았어.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어찌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 나가 이것저것 장까지 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전날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인사로 오는 게 아니냐며 오랜만에 마당에서 숯불도 피웠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잔 정말 참하고 예뻤어요. 첫인사를 할 때부터 저와 남편은 속으로 한호를 외쳤습니다. 어찌나 웃음이 밝고 좋던지 불편해하지 않고 싹싹한 며느리감을 보며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다 같이 선선한 마당 정자에 앉아 차려놓은 음식도 먹고 남편이 구워주는 고기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죠. 그러다 남편이 고구마를 구워줬는데 예비 며느리가 그 옆에서 엄청 신기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아버님, 저 이렇게 고구마 구워 먹는 거 처음 해봐요. 이게 진짜 고구마를 구워 먹는 거구나. 정말 신기해요. 그럼 어디 한번... 우와,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그래, 맛있다니까 다행이구나. 많이 먹거라. 그리고 집에 갈 때 몇 개 싸가지고 가. 가는 길에 간식으로 먹으면 좋지. 진짜요? 그럼 좀 많이 챙겨주세요. 저 다음에 오면
아버님이 또 고구마 구워주실 거죠? 그래. 다음에 오면 이것보다 더 많이 구워주마.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처음 온 집인데도 전혀 어색해하거나 불편한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을 예비 며느린 아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와 같이 밥도 먹고 한 번은 농장에도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늘 볼 때마다 밝고 활기차 아들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말이죠. 예비 며느리가 20대 때 사돈이 사업을 하시다 완전히 파산이 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고 예비 며느리 또한 집안 생계를 위해 보태주다 보니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당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쁘게만 봐선 안 된다는 게 저희 부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뜻을 모아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두 분이 면목이 없다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부족한 게 많아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솔해 보이던지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하나뿐인데도 저희가 모자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부족한 부분은 많겠지만 부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은정이가 얼마나 살갑게 잘하는데요. 두 분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야말로 저희 아들이 좀 무뚝뚝해서 살가운 사이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깊은 아이니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유, 아닙니다. 얼마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이인데요. 저희 은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한 가족인데 서로 잘 지내봐야죠. 그렇게 훈훈하게 상견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돈댁이 집안 사정이 어렵지만 참 올고 드신 분들이라고 느껴졌죠. 저희는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방이라 서울처럼 큰 돈이 들었던 건 아니었지만 조금이나마 자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는 자식들 모두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싶었습니다. 딸내 멀리 살아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때만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들 내외는 비교적 가까이 살아 자주 봤었습니다. 결혼하고서 며느린 참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저희 집에 내려오면 저희는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돈사에 나가는데 며느리도 같이 쫓아 일어나 일을 돕겠다고 나섰을 때도 있죠. 저나 남편은 며느리가 아까워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유, 은정아, 너 왜 일어났어? 그냥 더 자도 되는데. 금방 사료만 주고 오면 되니까 좀 자고 있어. 우리 금방 다녀올게. 어머님, 다들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데 저도 같이 가야죠. 어머님, 저도 일 시켜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유, 거긴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어. 그냥 쉬라니까. 아이, 괜찮아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드리면 어머님, 아버님 일이 더 빨리 끝나잖아요. 얼른 같이 가요. 얼른요. 그러면서 귀엽고 장화를 신고 따라오는 며느리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돈사에서 일하면서도 묵묵히 시킨 일을 똑똑하게 잘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니 모든 게 다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 저녁엔 거하게 한상을 차려 먹는데 며느리가 오는 날엔 늘 올라가는 메뉴가 있었답니다. 바로 해산물이었어요. 며느리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턴 제가 시장에 갈 때마다 해산물을 꼭 챙겨 사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밥상이 달라진다고 좋아했었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오니까 마누라 밥상부터 달라지네 그래. 은정아 고맙다. 네가 오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니까.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주 와야 되겠네요. 매번 오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자주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다, 최고야. 그런 날들이 쌓여가며 며느린 제게 그냥 며느리가 아닌 친딸 같은 느낌이 됐습니다. 오히려 멀리 사는 딸보다 며느리가 더 자주 얼굴을 비쳤으니까요. 딸도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저희 생일이나 이런 날엔 며느리가 먼저 나서 챙겨주니 아들, 딸도 며느리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예뻐 전 사돈댁도 많이 챙겼습니다. 명절이나 신년이면 꼭 사돈댁에 고기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싸서 보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돈댁이 조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싶어 마음을 많이 썼었죠. 그런 제게 며느린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어머님도 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늘 죄송해하셔서요. 앞으로는 안 챙기셔도 돼요. 아유, 아니다. 우린 돼지 농장 운영하니까 널린 게 돼지고기잖니. 사돈댁 또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남들 챙기는 것보다 가족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어?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네가 우리 집에 자라니 우리도 사돈댁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러는 거니까.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예뻐서 그래. 사돈댁에도 잘 말씀드리렴.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가 참 고마웠던 게 본인이 힘들어도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친정 형편이 어려우면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저에겐 늘 밝은 얼굴로 싹싹하게 구니 제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사돈댁에 더 잘해야 한다고 늘 얘기를 했었고 아들은 사돈댁을 정말 많이 챙겼습니다. 안사돈께서 몸이 안 좋아 입원하셨을 때도 병원비는 아들이 책임지고 사돈댁 집수리도 아들이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사돈댁에 잘해도 저희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만큼 며느리가 참 저희에게 잘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결혼하고 1년 후 첫 손자를 낳았을 때도 저희는 산후조리 비용을 다 내줬습니다. 농장 일이 바쁘다 보니 직접 산후조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손자가 태어나고 며느린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없이 며느리 혼자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올 때도 많아졌죠. 사실 며느리가 시댁을 혼자 온다는 게 본인으로선 불편할 법도 한데 며느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자주 왔었어요. 그땐 정말 하루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어요. 손자도 무럭무럭 자라고 아들네 딸네 모두 잘 지내고 돼지 농장도 큰 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더군요.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즈음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한동안 집에 잘 못 왔었는데 검진을 받게 됐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다. 대장에서 뭔가 발견이 됐다던데 처음엔 그냥 용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결과를 알려주려고 전화를 왔는데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겁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요? 남편 대장암 3기래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 암이라니. 귀 속에서 멍하니 병명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울먹이는 며느리 앞에서 저까지 무너져 내릴 수가 없었죠. 아가, 걱정하지 말거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치료 가능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처음 이상하다고 할 때부터 남편 데리고 병원에 갔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 괜찮다, 괜찮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너무 걱정하지 말어. 우리가 있잖니.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며느리 달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정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암 소식을 듣게 된 남편 역시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평소에 표정 변화가 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놀랐던 건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처음 만나러 갔을 땐 생각보다 덤덤한 표정이었어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위치상 바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 종양 크기를 먼저 줄이고 수술을 받게 됐죠. 항암과 방사선을 같이 진행하면서 경과를 봐야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항암 치료라는 게 얼마나 고된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항암을 받는 분들이 있었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밥도 잘 못 먹고 구토에 시달리고 근데 그런 걸 우리 아들이 겪어야 한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역시나 항암이 시작되고서 아들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오심에 구역질에 아무것도 입에 못 댈 때도 많았죠.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 걱정도 하더라고요. 저흰 그래서 아들네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면 생필품이며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줬어요. 며느리 손잘 돌보며 아들의 간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한 번씩 연락을 하면 며느리 늘 씩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정아, 별일 없지?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아이 보는 거 힘들면 내가 좀 가서 봐줄 수도 있고 집에 데리고 와서 봐줄 수도 있어. 다른 것보다 네가 건강해야 한다. 그러니 먹는 거 거르지 말고 잘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요즘 남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직장 다시 복귀하냐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나 봐요. 아휴, 그러니? 다행이구나. 이게 다 네 덕이다. 네가 옆에서 잘 보살펴주니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지나 보다. 고맙다, 은정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어머님도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저 먼저 챙겨주시고 늘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저흰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며 그 시간을 버텼고 항암과 방사선을 마치고 아들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후엔 보조 항암 치료도 반년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상태는 정말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혈색도 많이 돌아오고 컨디션도 좋아졌는지 어느 날은 집에 오더니 직장에 복귀할까 생각한다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 저흰 정말 희망에 부풀었답니다. 여보, 성재 이번에 진짜 좋아진 것 같지?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말이야. 그러게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도 경과가 좋다고 하니 다행이야. 이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휴,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지. 우리 당분간 손주도 데리고 와서 좀 봐주고 그럽시다. 며느리도 이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저흰 그러면서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손주도 데리고 와 봐주기도 하고 아들도 집으로 데리고 와 보살펴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아들의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며느리는 그때쯤 아는 사람이 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들과 손자는 주말엔 저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저흰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어떻게든 생활에 보탬이 돼보려고 노력한다는 게 기특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수술을 받은 지 2년쯤 됐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암이 재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재발이라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죠. 항암과 방사선도 전보다 더 길게 받아야 했고 경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 며느리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죠? 어머님 실은 저 둘째를 임신했어요. 뭐, 둘째? 아니, 언제? 아휴, 둘째라니. 어떻게 둘째가 생겼다니. 아무튼 축하한다, 며느라. 어머님 축하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아유,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 걱정 마라. 처음에도 잘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분명 잘 이겨낼 거야. 걱정하지 마라. 놀랍게도 며느린 둘째를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고 저흰 절망스러운 가운데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재발 소식에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래도 꿋꿋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아들이 이번엔 처음으로 저에게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못 사나 봐요. 저번에만 치료 잘 받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이제 너무 지쳐요, 엄마. 성재야,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은정이도 있고 손자도 있고 이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포기하면 어떻게 하니. 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너 분명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당장 올라가마. 아들에게 티를 내지 못했지만 저와 남편 역시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또 재발이라뇨.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항암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린 임신 중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들 병간을 온전히 하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며 아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농장일도 있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엄마, 저 언제 끝나요? 밥도 못 먹겠고 몸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 너무 지쳤어요. 성재야, 금방 끝날 거다. 이번 한 번만 더 버텨봐, 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 어떻게 버텨요? 엄마 저 무서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알아. 그래도 이겨내야 돼. 성재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항암을 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며 저 역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며느리 배는 불러오고 손주들도 돌봐야 하니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적으로 아들을 돌보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앞으로 성재병원 다닐 테니까 당신 우리 며느라 손주 신경 써. 돼지 농장은 어쩌고. 지금 돼지들이 문제야? 내 자식이 더 중하지. 내가 우리 아들 꼭 살릴 거야. 당신도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든 살려놓을 테니까. 평생을 돼지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명절이든 주말이든 항상 농장 걱정만 하던 사람인데 그런 남편이 농장을 내려놓고 아들을 신경 쓰겠다고 말하니 전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아픈 아들 집으로 데리고 와 발다리도 주물러주고 항암 부작용으로 구토를 할 때도 옆에서 다 받아냈죠.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항암 치료 경과가 좋아지면서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막달 때였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니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남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것 같더군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몸살이 오기 시작하더니 하룻밤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폐렴까지 진행이 되어 지방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죠. 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까지 입원을 하게 됐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아들의 수술을 앞두고 딱 3일 전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양수가 터져서 바로 병원 가려고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전화드려요.
뭐? 아이고, 어쩐다니. 진통은 온 거야? 슬슬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저 병원 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 친정엄마도 바로 오고 계시대요. 아버님도 입원해 계시는데 어머님이 곁에 계셔야죠. 그러니 제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아휴, 미안하다, 아가. 일단은 출산 조심해서 잘하고 성제 수술도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고 알려주마. 네, 어머님,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나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곁에 있어주지도 못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입원해 있고 아들 수술도 코앞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수술 날이 밝았어요. 그날 아침은 새벽부터 눈이 떠지더군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도 그냥 떠지더군요. 남편은 입원 중이라 옆에도 없고 며느린 출산해서 없으니 보호자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은 오전 이른 시간에 시작이 됐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사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평생 바르게 살겠으니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 선생님은 밝은 표정으로 수술이 잘 끝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온몸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서 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한 지 사흘이 지났더라고요. 분만 당일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수술도 잘 끝났으니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둘째가 태어났는데 시어머니로서 가만히 있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보려고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디 산후조리원으로 간 건 알고 있어서 일단 가서 다시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전 데스크에 가서 물었어요. 여기 안은정 산모 있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가족분이신가요? 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잠시 기다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절 보시더니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안은정 산모님 외출 중이시네요. 아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랑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제가 시어머니인데 누구랑 나갔다는 건가요?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요. 예비 시어머니 분이시라고 밖에서 식사하고 오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적어놨는데요. 전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라뇨? 아들이랑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뭔가 착오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단 나간 지 좀 됐다고 하니 금방 들어올 것 같다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입구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명은 며느리였고 또 한 명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여자였어요. 둘이 뭔가 얘기를 나누며 들어오다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절 발견하더니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더니 발을 멈추고 절 보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정아, 이분은 누구시니? 어머님. 아니, 아까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예비 시어머니랑 나갔다고 그러던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이분은 누구신 거니? 그런데 제 말에 옆에 있던 낯선 여자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기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라며 황당해하는 그 낯선 여자의 표정을 보니 뭔가 큰일이 일어난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와 그 낯선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다 동시에 며느리를 쳐다봤죠. 그러자 며느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이보세요. 여기 은정이 제 며느리입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라고요. 첫째 손자도 낳고 이번에 둘째를 낳아서 보러 온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8년 차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너 설마 결혼했던 거니? 그런 거냐고? 저와 낯선 여자가 그렇게 며느리를 두고 얘기를 했지만 며느리 고개만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다 나오더니 이러시면 안 된다며 말리며 밖에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그 낯선 여자 그리고 며느리는 산후조리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더니 조용히 사과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속이려고 한 게 아니면 그럼 이게 뭐니? 너 제대로 설명해봐. 이분은 누구시니? 예비 시어머니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래, 너 똑바로 얘기해봐라. 너 정말 결혼했다는 거야? 이미 아이도 있고? 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낯선 여자는 뒤통수를 부여잡으며 기가 막혀 했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 두고 그런 바람을 폈다는 거니? 언제부터 그런 거야? 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폈냐고? 그럼 둘째는 설마 둘째는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냐고? 너 똑바로 얘기해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대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망치듯 들어가는 며느리를 전 잡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진짜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 순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었답니다. 저나 그 낯선 여자나 너무도 충격적인 상황에 뭘 어찌할 바도 모르고 우두커니 거기에 서 있었죠. 둘 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 그 낯선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로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근처 카페라도 가시죠. 그렇게 저희는 산후조리원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마주보는데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뭐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그러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그쪽이었습니다. 실은 제 아들이 20대 때 만나던 여자가 쟤였어요. 은정이 예전에 만나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만나던 남자를 또 만났다는 거예요? 예. 결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들은 결혼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둘이 다시 만났다더라고요. 전 만나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애까지 뵀다고 하니 한운 수 없이 결혼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의 상황이 좀 좋아진 그 시기 며느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랫동안 간병을 하며 며느리가 지쳤으니 저희가 쉴 수 있게 시간을 줬던 게 며느리에겐 일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상간남의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더군요. 갑자기 만나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니 결혼은 허락했지만 의심이 됐다더라고요.
솔직히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내내 절 설득하던 애가 이번엔 아이도 낳고 찬찬히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낳자마자 진짜 내 손주가 맞는지 확인차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랑 제가 그런 사이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정말 손주가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건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시기적으로는 아들이랑 만났을 때이긴 하지만 대체 언제부터 만난 건지 아세요? 제 아들 말로는 한 1년이 넘었다더라고요. 어찌됐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도 잘못한 거 맞아요. 가정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제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출산할 때까지 지켜보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 그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탓할 수도 없었고요. 그분도 그 상황에선 그저 피해자였을 뿐이니까요. 카페를 나오는데 전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수술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소식을 전하면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머릿속이 답답해졌죠. 그렇게 아들 병원으로 향하고서 전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말을 꺼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내내 주저하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아들이 제가 자세히 말하기도 전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설마 아셨어요? 어? 뭘? 은정일이요. 그 말을 듣고 전 멍해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이미 며느리 외도를 알고 있었더군요. 너 대체 언제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한 거냐고. 실은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때 아내가 제가 좀 괜찮아지니까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외출이 잦았거든요. 누구랑 연락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 슬쩍 보니까 남자가 생긴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신까지 할 줄은. 성재야, 그럼 그때 냉정하게 잘랐어야지. 왜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왜? 엄마, 저 벌써 암투병 3년째예요. 아내도 지쳤겠지 싶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내도 불안하고 지쳤을 거라 생각하니 제가 그냥 이해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요.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당장 상황이 너무 힘들고 기댈 곳이 없으니 며느리가 잠시 흔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나 보더군요. 거기다 외도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답니다. 엄마, 그리고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도 너무 걱정을 끼쳤잖아요. 이 얘기까지 해버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우리 가족 더는 무너지게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정말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그것까지 혼자 사귀고 있었다 생각하니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전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 말입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알게 됐을 때 아들이 암이 재발해 말기 판정을 받았으니 만일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앞으로 된 재산이 모두 다 며느리 것으로 되니까 그때를 기다린 듯 보였습니다. 말기니까 거기다 재발이었으니 기적적으로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떠나면 이후에 따로 살림을 차리려고 상간남 집안에선 출산까지 결혼을 미루고 저희 집에선 좋은 며느리인 척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항암을 받으며 그 힘든 시간을 버티는 동안 며느린 아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보다 더 잔인한 게 없다고 느껴졌죠. 결국 둘째 아이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순간
그 결과는 저희 모두를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렸네요. 그 아이는 결국 상간남의 아이가 맞더라고요. 그 결과를 확인한 순간 아들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끝나고 퇴원하며 아들은 며느리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지만 아들 앞에서 꾹 참고 있었죠. 며느린 저희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 며느리에게 아들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이 무슨 짓 저질렀는지 알겠어?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외간 남자아이를 낳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픈 날 기만하면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냐고?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당신 그렇게 떠나버릴까봐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고? 그 말이면 뭐든 다 용서될 줄 알았니? 내가 떠나기만을 바랬던 건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했어. 그래도 둘째가 내 아이라면 한 번쯤 눈 감고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네. 당신 같은 여자는 우리 아이 엄마도 될 수 없어. 당장 나가. 당장 조용히 나가라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됐고, 당신 언젠가는 벌 제대로 받게 될 거야. 아이 양육권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포기하고 나가. 그렇지 않으면 상간남 소송이고 이혼 소송이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그거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 평생 당신 바람피 아이까지 낳았다고 꼬리표 달고 싶지 않으면. 아들은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손자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며느리가 나가는 조건으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상간남의 아이를 낳은 상태였으니 아들의 욕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며느리는 집에서 빈몸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에도 갈 수가 없었죠. 며느리 친정에선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상간남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절을 해버렸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사돈댁을 챙겼으니 사돈댁에선 며느리의 그 배신이 더 받아들일 수 없었나 보더군요. 저희에게도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린 그렇게 이혼을 하고 상간남과 살림을 합치게 됐어요. 따로 신혼집도 못 얻고 그 집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벌은 그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아들이 이혼하고서 1년 정도 지나고 아들의 건강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쯤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묻더라고요. 엄마, 혹시 애엄마한테 전화 온 적 있었어요? 아니, 안 왔었는데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엊그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사는 게 요즘 빡빡한가 봐요. 거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는가 보더라고요. 힘들다고 울며 불며 전화가 왔는데 그냥 들어주고 끊었어요. 엄마도 만약에 전화 오면 그냥 다 무시하세요. 들어보니 그 집에 들어가고 온 전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당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전력이 있으니 모든 외출도 통제되고 그저 아이만 보며 집에 갇혀 산다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에게 울며 불며 전화가 왔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후에 저에게도 전화가 왔더군요. 사실 번호가 모르는 번호라 받았는데 저 며느리였답니다. 어머님. 누구니?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데. 어머님, 저 은정이에요. 네가 웬일이냐? 염치 없이 나한테 전화도 다 하고 말이야.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 며느리는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 사실 너무 후회돼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너무 후회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어머니. 저 다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데 저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우리 집에 어떤 짓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뻔뻔한 얘기를 하니? 네가 돌아올 자리는 없어.
다시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구나. 네 소식 듣고 싶지도 않으니 연락도 하지 말거라.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저 며느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곳에서 눈물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따뜻하고 포근했던 가정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의 말론 이렇게 끔찍했답니다. 아들은 이혼하고서 모든 걸 정리하고 손자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어요. 수술 이후에 항암과 다른 치료도 잘 받았고 지금은 다행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물론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대로만 잘 유지가 된다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네요. 딸내도 아들이 아프고 나서부턴 자주 내려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한번 위기를 겪고 나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저희 아들을 살려낼 생각입니다. 끝까지 아들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요. 손자도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암투병이 정말 많아졌더군요. 저희 아들이 수술할 때도 같은 병실의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보니 참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쓸 수조차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꼭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의학기술도 많이 좋아져 초기에 발견되면 잘 이겨낼 수 있다더라고요. 지금도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가족 중 투병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의지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니 더 마음 단단히 잡고 꼭 이겨내시길 응원할게요. 그럼 제 사연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